자, 오늘은 2003년도 수능입니다. 7번부터 12번까지가 쓰기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11번하고 12번은 수능 당시는 굉장히 많이 틀렸다. 쓰기 문제는 뭐 항상 이 원칙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하고 보기가 선택지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원칙, 상위 항목은 반드시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화제나 주제를 5번 선택지까지 밀고 가야 된다. 자, 7번을 보면 청소년들이, 주체가 청소년들이야. 여기에 화제가 이제 청소년층이죠. 청소년들이.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쳐둔다. 주체가 청소년들이죠. 왜 통속적인 문학작품을 읽는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먼저 대상의 특성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거쳐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상위 항목의 통속적인 문학작품의 특성, 독자의 측면이야. 독자의 측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에 쉽게 수용된다. 그리고 이제 하위 항목으로 기억을 보니까 통속적인 문학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인 청소년층의 감수성에 호소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으니까 포함이 되죠. 1번은 독자의 측면에서 감수성에 쉽게 수용된다라는 상위 항목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의 측면을 보면 사랑, 이별, 슬픔 등의 정서를 통속적으로 다룬다 그랬죠. 2번 예로부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청소년층을 포함한 사람들이니까 일단 포함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사랑, 이별, 슬픔 등을 통속적으로 다룬 작품을, 청소년들이 다룬 작품을, 청소년들이 사랑, 이별, 슬픔 등을 통속적으로 다룬 작품을 좋아했던 이유를 고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위 항목에 그대로 포함이 된다. 자, 3번은 깨달음의 측면이다. 진지한 깨달음을 위한 깊은 사고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고, 디귿 보니까 통속적인 문학작품을 쓸 때, 자, 쓸 때 누가 쓰느냐? 이런 작품을 쓸 사람은 이제 통속적인 작가죠, 작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 상위 항목의 화제에 분명히 주체가 청소년들이어야 되는데 작품을 쓰는 사람은 작가층이니까 이게 안 맞다. 그래서 3번은 상위 항목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주관을 배제하고 그 상위 항목에서 제시하는 대로 쭉 따라가면 돼. 문학작품을 쓸 때 누가 쓰느냐? 작가의 창작 과정하고 관련되죠. 진지한 사고 과정을 담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논의해야겠어. 일종의 얼핏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리고 수능 당시도 역시 많이 틀렸고, 그런데 진지한 사고 과정을 담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통속적인 작품은 아닌 거죠. 어쨌거나 주체를 문제에서 요구한 건 청소년들이고 선택지에서 언급한 건 작가들 얘기야. 그래서 어긋나 있다. 답. 리얼, 즐거움의 측면이다. 오락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통속적인 문학작품을 게임이나 스포츠 등과 비교하는 것도 좋겠다. 이거는 이제 게임이나 스포츠가 오락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위 항목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역시 청소년들하고 관련되죠. 게임하고 스포츠 등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5번 기타, 내용보다 예쁜 표지나 편집 디자인을 중시합니다. 표지로 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대성학원 부교재가 사실은 가장 실용적이고 표지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속의 내용들은 다 좋을 거니까. 표지나 편집 디자인이 통속적인 문학작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거야 그랬어. 그래서 5번도 상위 항목에서 얘기한 예쁜 표지나 편집 디자인, 그게 이제 통속적인 문학작품 구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로, 역시 상위 항목에서 뭐 청소년들이 통속적인 문학작품을 살 때 표지나 이런 디자인에 끌리는 측면도 있을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그 7번의 맨 위에 청소년들이 왜 통속적인 문학작품을 읽는가라는 제목, 요거를 5번 선택지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측면. 자, 가볍게 풀었다. 이런 문제는 이제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수능 당시는 이제 7번도 좀 많이 틀렸습니다. 8번 문제. 8번하고 9번은 개요 작성하고 관련이 된다. 8번하고 9번은
자, 역시 마찬가지야. 8번도 출생률 저하 현상과 인구 정책, 이거를 밑줄을 그어. 2점, 2점. 그 당시 이제 지금으로 치면 3점짜리 문제죠. 출생률 저하 현상과 인구 정책. 그런데 9번 문제에서는 이런 화제나 주제가 안 나와.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 9번 문제에서는. 그런데 9번에서도 이제 문제가 중요한 건 개요를 작성한 뒤 관련 자료 2가지를 더 접하였다. 자, 빨갛게 밑줄. 2자료를 함께 활용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8번은 그 출생률 저하 현상에 대해서 화제를 이렇게 줬고,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안 줬는데 자료 1과 자료 2를 동시에 활용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점을 뽑아내서 화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다. 가와 다의 2가지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려고 한다.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8번 문제입니다. 먼저 가줄, 세로줄부터 쭉 보면 고민하지 말고 출생률 저하 현상과 인구 정책으로 쭉 내려가서 상위 항목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가임 여성 1인당 출생률이 1.3명으로 떨어졌다 그랬어. 이게 현황이야.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주는 게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근데 1.3명으로 떨어지면 아마 갈수록 더 떨어질 거고, 출생률 저하 현상, 이게 좀 심각하죠. 원인은 왜 그럴까? 1번 선택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 되죠. 그러면 예상 문제점 2번 선택지. 인구 감소로 인해, 자, 문제 제기나 마찬가지다. 밑줄을 그어준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 그랬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 그게 예상되는 문제점이야. 대책은 뭘까? 따라서 대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왼쪽 거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이제 나로 가서 문제 상황은 똑같습니다. 1인당 출생률이 1.3명으로 떨어졌고, 따라서 주장은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라는 거야. 문제 상황에 따른 어떤 해결 방안이지. 자, 그런데 그 주장에 따른 근거를 보니까 4번 선택지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4번. 근거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겠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딱 맞다. 자, 그런데 3번 선택지에 있는 반론은 불필요하다. 그대로. 자, 반론에다가 세모꼴 쳐봐. 반론, 반박, 논박, 비판 문제야. 반론, 반박, 논박, 비판 문제는 A는 B다. 여기서 A는 B 아니다. 자,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반론은 그냥 필요 없다 이러면 돼요. 따라서 3번도 적절합니다. 반론. 현 시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불필요하다는 거야. 인구 과밀 뭐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반론으로 적절하다. 반론, 반박, 비판, 논박 문제를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A이더라도 B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그게 적절한 반론이야. 자, 그런데 이제 근거를 대야겠다. 즉, 왜 불필요한지 근거여야 되는데 노동 인구의 수가 5번 선택지입니다.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니까 이 말은 출산 장려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5번 선택지는 4번 선택지 쪽으로 화살표를 연결해. 출산을 장려하는 근거가 돼. 따라서 5번을 고쳐보자. 적은 노동 인구의 수로도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 5번 선택지를. 8번에 5번을 적은 노동 인구 수로도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노동의 질이 높아지면. 어쨌거나 반론이 출산 장려 반대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는 왜 불필요한지 출산 장려 정책이 그것에 근거를 대야 돼. 마지막 종합 의견 인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5번이 상당히 이질적이죠. 5번은 4번하고 똑같이 반론의 근거가 아닌 주장의 근거로 옮겨준다. 다음 9번 문제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두 자료를 함께 활용하라는 상위 항목의 문제 요구사항에 충실하면 되고
통계 자료나 표가 나와 있는 자료는 일단 가장 높은 것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자료 1을 보니까 경제적 처우 개선이 가장 높고 연구 환경 개선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료 2를 보세요. 공공연구소에서 일어난 실험실 폭발 사고는 우리나라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자 빨갛게 밑줄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하고 있는지 따라서 과학기술자들 연구할 때 공통점이 연구 환경 개선이야. 연구 환경 개선. 그러니까 자료 2는 바로 폭발 사고를 가지고 열악한 연구 환경을 얘기한 거고 자료 1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처우 개선이 더 큰 항목으로 있는데 자료 2와 함께 활용할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겠지. 그게 연구 환경을 개선하자. 이렇게 자료 1과 자료 2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추출하세요. 따라서 1, 2, 3, 4, 5번 선택지는 함께 활용한 개요니까 연구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따라서 그 제목의 과학기술자의 책임과 권리 부분에서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는 권리죠.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본론 1 과학기술자의 책임 부분이 아니라 2-2 과학기술자의 권리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4번 아니면 5번 중에 답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편이다. 4번 2-2의 가에 위험한 실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렇게 딱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4번에다가 세모꼴 치고 위험한 실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자료 2 정도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 연구의 자율성하고 관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율성 자체가 이 연구의 자율, 그 다음에 타율, 간섭 이런 것 없이 자율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겠다는 거고 나를 보면 이제 비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거부할 권리. 거기에 자료 1과 자료 2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그 5번을 보면 2-2-에 다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바로 빨갛게 밑줄 안전하고 개선된 환경 동그라미를 쳐. 안전하고 개선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자료 1과 자료 2가 그대로 결합되어 있다. 딱이죠 이게. 따라서 그 권리 중에서 가하고 자율성 보장받을 권리나 나는 비윤리적인 연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폭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지 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좀 적다. 그래서 4번에다가 세모꼴을 쳐놔. 자율이야. 그 연구의 자율. 그러니까 타율이나 간섭이 없이 좀 큰 개념으로 봐야 돼. 얼핏 위험한 실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됐으니까 이 거부권. 그런데 타율 속에 어떤 거부권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자료 1과 자료 2가 만난 지점에서 딱 해당되는 게 5번 선택지다. 1번 가자. 1에 과학기술자의 사고 대처 능력. 자, 사고를 뭐 예상하고 대비해서 연구하라 이런 뜻이니까 연구 환경 개선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다. 1번 지우고. 2번은 뭐 폭발 사고 같은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과학기술 개발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연구자의 안전한 환경하고 좀 거리가 있다. 2번도 지우고 3번은 윤리적 책임이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포괄적으로 윤리라든가 종교하고의 어떤 관련성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 세포 이런 게 윤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과연 자율 속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런데 5번이 정확하게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점을 뽑아내서 연구환경 개선으로 밀고 가면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 뭐 맞춤법 문제가 좀 쉽게 나온 셈이다. 우리가 이제 다림질이나 뭐 다리미 써보면 바로 알 수 있어. 다리미가 하는 역할이 다림질이지. 그래서 1번에 그 처음에 다리다를 밑에 예문으로 화살표를 해. 내일 입을 옷을 다리고 있었어.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약은 정성껏 달이어야 한다로 순서를 이렇게 1번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돼. 앉히다, 안히다, 엉기다, 엉키다, 있다가, 누워있다가, 저리다, 다리가 저리다고, 배추를 저리다야. 자, 5번 선택지 그 공사수능에 이렇게 맞춤법 또 나왔을 때 그냥 이걸 적어도 김치를 담가서 김치통에 그릇에 담다. 그래서 담다하고 담그다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릇에 담다. 그래서 이 담다하고 담그다하고는 구별하라. 절이다, 절이다. 11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11번 문제. 보기 전개 과정,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 어려운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셈이고, 2002년도에는 뭐 삼행시를 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조의 일치 부분을 2002년도 수능에서 어조의 일치 부분을 끌어오면 이것도 좀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11번 문제야. 2002 수능 11번이라고 적어두면 돼. 일단 보기 눈 내리는 저녁은 박용래 시인의 저녁 눈이라는 시를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에서 똑같이 나온 건 아니고, 평가원에 한번 월훈이라는 시가 나왔죠. 참고로 상당히 어려웠던 현대시 문제였어. 이게 07년 9월 평가원.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고 같이 나온 적이 한 번 있다. 좀 어려운 시야. 박용래 시. 이 섬세한 촉수로 미세 영역을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그런 시를 쓰셨습니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여기는 변두리 빈터야. 월운에서 여러분들 그 아마 창문에, 노인의 그 창문에 열리는 달물이라는 그 월운의 그 아주 이 초점화된, 집약된 그런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억이 떠오를 거야. 그게 박용래 시의 특징이거든.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요거는 비교적 쉬운 시인데, 일단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를 밑줄 긋고, 의미의 점층적 계승이라고 해서 점층적 계승이다. 계승. 계승을 통한 심화 그랬어. 따라서 이 계승 같은 경우는 숨어있는 내용이 어조가 일치해야 된다. 내용이 유사해야 되고, 거기 일단 계승에다가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술부의 어조의 일치,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내용의 유사성. 그래서 반복 속에 어떤 심화가 들어가면 돼요. 반복 속에 심화가 들어가면 돼. 그리고 점층법 자체도 어구를 점점 겹쳐 쓰는 거야. 겹쳐 쓰기 때문에 반복이 있고, 차차로 문장의 뜻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독자의 느낌을 절정으로 이끄는 수법이다. 점층법을 참고로 적어둬. 점층법 적어보세요. 점층법. 어구를 점점 겹치어 써서, 어떤 식구를 겹쳐 써서 차차로 문장의 뜻을 강화시켜 독자의 느낌을 절정으로 이끄는 수법이야. 그러니까 이 점층법에는 반복적 요소가 있어. 겹치어 쓰다. 식구를 겹치어 써서, 그래서 이게 반복의 요소가 있다. 겹치어 써서 차차로 문장의 뜻을 또 강화시켜 줘야 돼. 문장의 뜻을 강화시킨다. 나를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남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피를 흘리자라고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이 대꾸 형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강하게 강조 형태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기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를 딱 밑줄 긋고 1번을 보면 늦은 저녁 시간은 그대로 반복되고, 내리는 눈발은, 오는 눈발은, 내리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 집으로 가는 사람들 등 뒤에만 붐비다. 밑줄 그어. 그래서 답이야 요게. 아, 점층이면서 변두리 빈터는 사람이 없는 아주 좀 넓은 공간이지. 근데 분주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등 뒤로 초점을 맞췄어. 빈터에서. 그래서 점층적 계승이 있는 거야. 자, 밑줄 그어. 어조의 일치야. 어조의 일치.
집으로 가는 사람들 등 뒤에만 붐비다. 등 뒤에만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 어조의 일치가 있고요. 강조 강화의 느낌이 강하죠. 어쨌거나 어조가 유사하고 반복을 통해서 변조를 통해서 일행과 이행이 유사해야 된다는 뜻이야. 거기 이행에다가 일행과 이행은 유사하다. 다음 의인법이 쓰여야 되고 의인화를 통한 독창적인 의미부여. 이게 삼행인데 삼행을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을 감싸는 자, 저 따뜻한 손길 동그라미 쳐. 자, 눈은 춥죠. 일반적으로 추울 때인데 따뜻한 손길이라고 했으니까 독창적인 의미를 만들었고 의인화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됩니다. 2번, 3번 시간이 안 맞아. 으스름 저녁을 다 지우고 늦은 저녁하고 으스름 저녁은 완전 다른 거야. 늦은 저녁은 저녁이 늦을 때고 으스름은 초저녁이거든. 일단 시간에 불일치가 있어. 2번, 3번 지우고 4번 늦은 저녁 때 동네 골목 어귀로 흘러가는 작은 걸음이니까 계승이 없어. 5번은 물결 치는 어깨 위로 소복이 내리는 달빛. 그래서 역시 계승이 없습니다. 5번도. 얼핏 2번이 이제 으스름 저녁에 속아서 넘어가면 눈 내리는 공터에 작은 나비들만 나풀거리다. 그래서 유사하다고 나풀거리다. 그 다음에 3번에 서성이다. 이런 게 있는데 속지 않도록 한다. 일단 으스름 저녁은 절대 안 맞고 또 인적 없는 운동장에 지친 바람만 서성이는 건 눈 내리는 거하고 안 맞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3번에서 중요한 건 그 하굣길 맞춤법을 좀 잘 봐라. 등굣길, 하굣길 그 시옷이 들어가죠. 좀 낯설게 보이지. 근데 현행 맞춤법에 이게 다 맞아. 김칫국, 잉어국, 도미국, 만두국, 시래기국 다 사이시옷 들어가는 거.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이게 합성어를 이룰 때 여기 길이 길로 되는 된소리, 국. 그 다음에 갑 이런 게 다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싹 써줘야 돼. 그 하굣길에다가 빨갛게 딱 대목한 쳐놔. 그리고 2번은 이제 작은 나비들만 나풀거리다 그랬는데 그 작은 나비는 아마 눈발 같은데 뭐 의인법을 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눈 내리는 공터에 작은 나비들만 나풀거리다. 그런데 발끝에 어리는 전학간 친구 얼굴 이랬을 때 의인화는 맞는데 뭐 독창적인 의미 부여라고 하기도 어렵고 발끝에 어린다는 그 친구 얼굴도 조금 표현이 걸리죠. 축구공처럼 차는 것도 아닐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내리는 공터에 또 작은 나비들만 나풀거리다 그랬으니까 눈하고 나비하고 이거하고 또 같이 쓰이다 보니까 안 맞는 측면이 있다. 2번, 3번은 시간의 불일치를 지워. 일단 4번, 5번은 반복, 계승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지우고. 자, 쉽게 생각하면 쉬워. 그래서 어조 부분은 서술부 종결부를 보면 돼. 서술부 종결부를 보면 시에서 서술부 종결부. 그러니까 2002년 수능 11번의 그 가족애라는 삼행시도 딱 이걸로 바로 답이 나와요. 어조 부분의 일치를 보면 된다. 자, 13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12번에다가는 일일이 이렇게 적어도 철저히 뭐 샅샅이 이래도 되겠다.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하라. 쓱 한번 가볍게 풀다가 실수하는 혹은 후회하는 일이 많은 문제가 12번 문제야.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쓱 풀다가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하라. 이런 문제는 항상 이런 자세로 시에서도 고쳤을 때의 효과, 소설이나 다른 글에서도 바꾸어 쓰기의 효과를 묻는 거거든. 처음 쓴 걸, 나가 고쳐 쓴 걸, 그 두 개를 달라진 점을 빨리 찾아서 밑줄을 긋는 겁니다. 일단 풀이 과정에서 설명하면 그네뛰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자 근데 나를 빨리 봐. 그네뛰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끊었죠. 일단 끊어봐. 달라졌죠. 그네를 탈 때 놓치지 않으려면 팔에 계속 힘을 주어야 하고, 그네를 탈 때 그네줄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 빨갛게 밑줄, 그네줄을, 그러니까 마침표가 있어서 문장을 나에서 끊었고 그네줄이 생략된 목적어가 들어간 거지. 그네줄을 밑줄 긋고 놓치지 않으려면 팔에 계속
힘을 주어야 하고. 그런데 힘을 주어야 한다로 딱 끊었어. 한다. 문장을 간단하게 고친 게 나 부분이야. 일일이 달라진 걸 봐. 그리고 좀 더 높이 차오르기 위해서는, 자, 앞에 가에서 그네를 탈 때를 가로로 묶어. 가 부분에 그네를 탈 때가 2번 나오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그네를 탈 때 좀 더 높이 차오르기 위해서는 온몸의 탄력을 이용하여 빠르고 힘차게 발을 굴려야 한다. 그런데 나로 갔더니 그리고 좀 더 높이 차오르기 위해서는 온몸의 탄력을 이용하여 빠르고 힘차게 발을 굴러야 한다. 그네뛰기는 예로부터 주로 여성들이 즐겨온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그런데 나에도 그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네. 가로로 묶으세요. 왜 가로로 묶어야 돼? 첫 문장에서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가에 주로 여성들이 즐겨온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하나이다니까 한 문단 안에서 충돌이 있어. 의미 충돌이. 그래서 내용에 자, 그래서 반영시켜야 돼. 내용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야. 부자연스러운 부분인데 그대로 뒀다. 이처럼 그네뛰기는 근육이 강화되어지고, 자, 피동의 과용이라고 해.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수동태의 남용이 되는 거지. 근육이 강화되어지고 민첩성에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마지막 문장도 운동으로 돌아왔어요. 따라서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부분은 빼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운동으로, 운동의 효과 쪽으로 밀고 가고 있지. 강화되어지고를 근육을 강화하고, 자, 고쳐놨다. 근육을 강화하고로 고쳐놨어. 운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줘야 돼. 따라서 달라진 부분을 일일이 따진 다음에 검토 결과 기억,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산만하니까 마침표로 줄여줬어. 길이를. 1번 되고, 니은 필요한 문장 성분을 빠뜨렸다. 그네줄을이라는 목적어가 가에는 없는데 나에 들어갔지. 그래서 역시 지워주고. 디귿 동일한 의미를 지닌 구절이 중복된다. 그네를 탈 때, 그네를 탈 때. 그래서 가에서 지웠어요. 그 다음에 미음 번역투의 수동 표현을 사용했다. 강화되어지고야. 그러니까 근육을 강화하고 능동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리얼 내용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전체적으로는 운동인데 단순한 놀이가 아닌데 민속놀이 하나이다인데 요게 없어져야 되는데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으니까 못 고친 거야. 그래서 12번 답을 4로 하겠습니다. 자, 03년도 수능도 수능 당시에는 요게 10번 정도 하나 빼고는 좀 대체로 어려웠습니다. 10번 정도 하나 빼고는 어려웠고 03년은 특히 문학이 아주 난이도가 높았던 해야. 소설 쪽에서 창선가미록과 그 관촌수필 소설이 가장 어려웠던 해고 66만 명 중에 120점 만점자가 단 한 명 나왔어.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수능인데 비문학은 좀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쓰기도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7, 8, 9, 11, 12 조금 중요하죠. 10번 하나 빼고는 뭐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다. 수능 당시에는 이제 13, 14, 16, 17 모두 많이 틀렸습니다. 현대시 부분을 보자. 자, 눈여겨볼 거는 이제 13번. 거기에다 오다의 시학 이렇게 하나 적어둡니다. 오다의 시학이라고 적어두고 이건 기다림의 시다. 이렇게 적어도 만나무 기대. 오다의 시학. 다음 15번 문제에서 강조할 것. 15번 문제에서 강조할 것. 가시의 소통구조를 좀 밑줄을 그어봐. 가시의 소통구조. 가시의 소통구조 밑줄을 그어보고. 그런데 소통구조에 관련된 그림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 이런 거라는 거지. 잠깐 152페이지를 참고해 본다. 02 수능 14번 문제를 한번 가보세요. 02 수능. 얘들아 자꾸 움츠리지 말고 뒤로 딱 펴. 이렇게 허리를.
지쳐 있으면 금요일 날이 조금 아마 더 똑같은 수업을 해도 아마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잘 안 들어올 거야. 잠깐 152쪽에 14번을 봐. 부제를 붙여 얻게 되는 효과. 그런데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윗줄과 그림 밑에 시의 소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다 아는 거지. 어떤 문학작품 속에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고 독자들은 이제 그걸 엿보는 거지. 작품이 있고 시인이 작가가 말하고 현실과의 관련성. 그런데 재미있는 건 2002년도 수능에 처음으로 이 그림을 줬어. 그래서 문제를 냈는데 03 수능에 딱 갔더니 15번 문제에서 168쪽 15번 문제에서 안 줬어. 없잖아.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이 생각하고 있는 전제가 뭐야? 우리 학생들이 2002 수능은 당연히 풀었을 거고 소통구조는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출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는 분명하게 수능 기출을 당연히 풀어야 한다는 암시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다 풀어야 돼.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수능을 출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처음 출제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어떻게 출제해야 할지를 배우고 작품도 싹 걸러내고 중복되는 작품을 되도록이면 없애야겠죠. 일단 그래서 15번 문제에다가 152에 14번이라고 딱 적어준다. 152에 14번이라고 딱 적어준다. 가시의 소통구조. 14번. 그 다음에 16번도 어려웠고 17번도 참 어려웠는데 13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은 따로 현대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는데 자 이건 중요하다. 좀 잘 들어. 한국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서술어에 오다라는 이 동사를 활용한 것이 나올 때 그 주체를 보는 거야. 주체. 그래서 이제 오다를 변형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봄은 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만의 한용은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낮에서 밤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167쪽의 가에 3년에 삼행.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여기서 당신은 이제 물론 중생인데 님이죠. 님도 된다. 밑줄을 그어봐. 당신 동그라미 치고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를 밑줄을 그어.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오다의 시약은 기다림의 시야. 오다의 시약은 기다림의 시. 다음 다시의 마지막 년을 한번 보자. 다시의 마지막 년. 다시의 마지막 년. 다시의 마지막 년을 보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접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이 넓고 깨끗한 밑줄 하늘로 오라. 그대의 동그라미치. 그러니까 이게 그대여 오라야. 간절한 어떤 바람이 있는 거야. 그대의 동그라미 치고 하늘로 오라를 딱 밑줄 그어서 그대에서 화살표를 해. 자 여기 가하고 다에 나와 있는 이 오다의 시약이 기다림의 시고 만남의 애의 기대가 있는 거야. 시문의 대표작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용수 숨칠 뭐가 와? 그날이 오면이죠. 그날이 오면. 윤동주로 이육사로 가자. 백마 타고 오는 누구? 초인이 온다. 내가 바라는 누구누구는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누가 찾아와? 청포도. 중학교 때 배운 시. 청포도에서 오는 주체. 그렇죠. 손님이 오죠.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손님이 오는 거예요. 윤동주.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봄이 온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에다. 아침이 와.
아침이 온다. 손님이 오고 초인이 오고 그날이 오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그 시도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신석정의 꽃덤불에서는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아늑한 꽃덤불에 안겨보리다. 신석정의 봄, 그 다음 박두진의 해. 박두진에게는 어서 너는 오너라 이런 시도 있어. 달려오너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공육수능에 나온 게 청산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오다의 시학이 또 총총총 달려도와줄 보리고운 나의 사람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찾지는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마 풀 때 217쪽에 17번 공육수능 17번인데 찾지는 말고 적어. 그냥 여기다가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보리고운 나의 사람이야. 이 보리고운 나의 사람이 와준다는 것, 그 긍정적인 내용을 이해하라고. 그 다음 거기 그 17번 문제 168에 17번에 5번 선택지 가봐.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 동그라미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빗줄거. 너가 봄이야. 그러니까 이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시인들은 아주 많았다는 거야. 이상화와 윤동주에게서 봄은 광복이고 신석정에게서 봄은 민족화합이야. 좌익우익의 화합이고, 그 다음에 신동엽에게서 봄, 겨울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이야. 이건 남북통일이야. 그 다음에 이성부에게서 봄은 민주화라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봄이 와야 된다는 걸 노래했는데 그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다양해. 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동동에서도 가시리에서도 향가풍요에서도 황진이 시조에서도 사설시조에서 연정가에서도 이렇게 오다가 활용이 됐는데, 이 주체들은 전부 다 좋은 거야. 오는 주체들은. 그러니까 소망과 염원의 언어가 담겨 있어. 그러나 언제든지 당신이 오실 줄만은 안다. 한용운 시 제목이 오세요라는 시도 있어. 오세요. 그러니까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낸 게 아니거든. 님의 침묵 역시. 오셔야만 되는 거야. 나의 죽음마저도 각오할 수 있을 때 님이 내게로 온다는 걸 노래했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볍게 응용은 다음 문제. 일단 이게 이제 시를 접근하는 열쇠니까 오다의 시학을 기억해 둔다. 13번 문제 좀 어려워요. 1번으로 가서 많이 틀립니다. 가와 나에는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를 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왜 그러냐면 이연을 보면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자, 실현과 역경을 통해서 이 중생을 향한 부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여기서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래서 이걸 비관적 인식이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는 도구로 나룻배를 이용한 거야. 그리고 저편 강기슭에 도달하면 배는 버리고 가는 거야. 원래 힘들게 배를 뗏목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강 건너는 도구로 활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중생을 향한 부처의 마음도 이런 거고, 이걸 비관적 인식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흙발로 밟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러면서 비관적 인식을 끌어와서는 곤란하다는 거야. 비관 아니야. 기다리는 거잖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비관 아니고 거자필반이야. 거자필반. 회자정리였다가 거자필반이면서 나룻배의 숙명을 생각해라. 그리고 중생을 향한 부처의 마음을 떠올려라. 요 나룻배와 행인을 좀 잘못 이해하면 13번의 일로 가서 틀릴 수 있고,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의 가해는 없다. 그 다음에 14번도 1번으로 학생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인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랬을 때, 여기 시에 보면 괴로운 현실이 안 보이거든. 가에. 그러니까 이것도 괴로운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시 내용과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간혹
14번의 1번도 괴로운 현실에다 세모꼴 치고 이렇게 적어.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가 없을 때. 이건 괴로운 현실이죠. 고통스러운 현실이야. 괴로운 현실을 건너야 하는데 배가 없을 때야. 근데 나룻배가 있어 준 거지. 15번의 1번 나는 나룻배에서 보듯이 이 시의 화자는 나입니다. 이럴 경우 나는 시인의 분신이죠. 시인의 분신 밑줄 긋고 100% 실한 시인의 생각, 시인의 내면, 시인의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시인과 화자가 다른다 하더라도 다르죠. 시인이 꼴 화자가 아닌데도 시인의 분신이죠. 2번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청자도 비교적 명확하다. 당신의 행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현재 화자 앞에 청자는 없죠.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가니까. 그래서 결국 독백이 된다. 3번 같은 구절을 시의 앞뒤에 배치하는 수미상응의 방법을 써서 밑줄 시상전개의 안정감. 첫 번째 수미상응의 효과 1, 시상전개의 안정감 2, 주제 의미 강조야. 이게 이제 08수능 14번에 사령과 와사 등에서도 나왔죠. 이어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이게 틀렸다. 반어적 표현은 X해. 반어적 표현이 없어. 만에는 역설에 대가지 일반적으로. 근데 뒷부분은 맞아. 반어는 아예 없고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희생이 무조건적임을 드러냈습니다. 5번 3년은 나의 무조건적 희생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무관심하지만 밑줄 긋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끝내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분은 맞죠. 자, 그래서 15번 답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것만 좀 쉽고 13번은 일단 1번 가를 지워놔. 나는 일단 동그라미를 쳐둔다. 그리고 13번 답을 2로 한다. 가와 다에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요게 오다의 시학에 있는 거야. 자, 오늘 쓰기 문제도 이제 좀 중요한 것을 했지만 접근법은 항상 쓰기는 똑같은 거니까 이걸 잘 적용해보고 현대시에서 이 오다의 시학을 일단 딱 1차적으로 각인을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